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보다 훨씬 더 권위적일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저희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그때 뭘 하고 싶었어도 주변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었던 걸 못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뭘 했냐면 그다음부터 팜을 키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키즈들을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 두터운 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 트럼프 플레이버인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트럼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백악관이 완전 트럼프 세력으로 끝났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트럼프 신라면 맛이었다면 지금은 트럼프 불닭볶음면 같은 맛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서강대 허준영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신은철 컬럼니스트님 다시 한번 네.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그리고 요즘 오늘은 거의 저희랑 계속 같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후 한 7시까지는 거의 네. 그냥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네, 네. 분석할 게 거의 그런 많으니까. 수준입니다. 네. 자, 김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네, 김반찬 맛있습니다. 기억이 미음. 네, 네. 김반찬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께 여쭤볼 거는 오늘 뭐 계속 얘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어느 쪽의 우세로 지금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해리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되었으면 하는 바람. 네, 근데 네. 두 가지 의미에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네, 첫 번째 의미는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였잖아요. 네. 네. 마지막엔 저희가 이제 해리스 쪽에 조금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선거 내내 사실 리드를 잡아왔던 건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그래서 뒤집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신은철 평론가님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열심히 해리스 쪽을 지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 그래요? 네네. 일단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즉 트럼프에 의한 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가 이제 과거 사례들 보면 많으니까 네네네. 누굴 반대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신은철 칼럼니스트는요? 일단은 네바다에서 그 존 렐스턴이라고 얼마 전에 왜 아이오와에서 화제를 모았던 제이 앤셀저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 못지않게 선거 결과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최종 전망을 내놓았는데 상원은 이제 민주당의 낙승. 네. 그러니까 현역인 이제 제키 로젠 상원 의원이 5%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대선 같은 경우는 48.5 대 48.3으로 해리스가 초박빙 접전으로나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이 이제 22년에 조 롬바르도 현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당시에 이제 현역이었던 민주당 주지사를 꺾고 이제 주지사 관저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캐서린 코테즈 메스터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 0.80%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좋게 보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바다가 예. 넘어가면 트럼프가 안 된다고 보신다는 거죠? 예, 그만큼 좀 불리해지겠죠. 그래도 선거인단이 6명은 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7개 지역, 네. 거기에서 사실 뭐 전체 48.5 대 48.3 이건 뭐 전국적 지지율은 지금은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예. 7개 누가 먹느냐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 그 7개 중에 위에 3개가 대체로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네. 밑에 예. 4개가 대체로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 결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위에 3개는 해리스, 밑에 4개는 트럼프가 가져가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리스가 이기는 그럼 해리스가 이기는 거죠. 예, 예. 위에 3개 중에 하나라도 갖고 오고 그다음 밑에 4개를 먹어야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밑에 4개는 트럼프가 먹는 가정입니다. 가정하고 위에서 혹시 가져올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가져온다면 펜실베이니아겠죠. 펜실베니아. 예. 역시 또 펜실베니아가 제일 핵심이네요, 그죠? 예, 제일 핵심이지 싶습니다 올해는. 예. 그럼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저는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네. 또 하나가 이제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갖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펜실베니아. 네, 펜실베니아를.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해리스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펜실베니아만 트럼프가 가져오면 네, 거의 게임은 넘어가는 걸로. 밑에 썬벨트에서 해리스가 가져갈 일은 거의 없고 선벨트에서 그 중에 아마 하나 가져와도 아마 이기는 걸로. 만약에 네. 선전에서 가져가도 네. 하나인데 네. 그래봐야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트럼프가 가져오게 되면 방법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까? 신윤철 칼럼니스트님? 뭐 저도 예, 저렇게 되면은 뭐 그때 트럼프 전 그러면 펜실베니아 가져가면 끝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끝입니다. 펜실베니아의 그 분석을 좀 해볼까요? 그게 제일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도심 지역이 있을 거고 당연히 농촌 지역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잠깐 크리스 정님도 연결했습니다만 도심 지역은 확실히 해리스가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골 지역은 역시 뭐 트럼프인 것 같은데 트럼프의 선거 어떤 운동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게 필라델피아나 뭐 이런 도시 지역에서는 안 먹히나요? 잘 통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그 지금 현직 필라델피아 시장 아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분이 흑인 여성인데 네. 최근 뭐 치안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 보니까 네. 지역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에서 정치를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또 그런 마약류 퇴치라든가 그런 일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아무래도 이제 펜실베니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몰락한 공업지대, 이를테면 피츠버그 주변에 있는 몰락한 석탄이나 철강 도시 이런 쪽에서 더 잘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필라델피아랑 그런 뭐 피츠버그 혹은 뭐 시골 농촌 지역 이런데 인구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궁금해요. 비율은 도시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피츠버그 교회는 그렇다 쳐도 필라델피아 주변을 둘러싸는 칼라 카운티가 있거든요. 네. 그쪽의 인구도 많고 필라델피아 쪽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시나 근교 쪽으로 보면은 미세하게 이제 그 민주당 선호 쪽이 많은 셈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대도시 근교의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화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표심 자체가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네. 반대로 도심의 표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현대 좌파의 좀 우호적인 경우가 더러 많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를 위주로 역시 또 4년 전에 바이든이 나왔을 때처럼 너무 온건한 후보가 나오면은 반대로 또 그쪽의 표가 연성할 수도 있는데 그 공화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특히 펜실베니아 중부 같은 경우는 네. 그 외 1992년 대선 당시에 East Economy Stupid 이 메시지를 내놓은 걸로 유명한 이스트 이코노미? Stupid 그게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네. 이 메시지를 내놓은 바로 유명한 제임스 카빌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펜실베니아 중부를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중부에 있는 엘라베마 그만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이니만큼 당연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워낙에 그런 지역들을 십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만큼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이 직접 방문을 한들 득표수를 유의미하게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 취사 선택을 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이 정도가 최선이고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몰락한 철강, 네. 석탄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 플러스 알파로 이민자에 대한 비판 네. 여기에 이제 마약이 섞이는 건데 이민자에 대한 비판과 마약 문제를 왜 더 효과적으로 부각을 할 수 있냐면은 왜 그 탈북자들이 보면은 브로커들한테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 탈북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네. 중남미에서도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카르텔들이 마약 사업만 하면서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신매매 사업 같은 것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민자들한테 일자리도 많고 더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감수할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이제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약과 이민의 플러스 알파로 카르텔 척결이라는 네, 네. 그러니까 치안 강화 메시지라는 그것까지도 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메시지가 아무래도 서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수님이 전망하시는 이제 매크로 경제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환율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떨어졌잖아요. 달러 강세가. 네네네 맞습니다. 금리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거 결과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된다. 그럼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였다. 바로 뒤바뀝니까? 저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6년 11월 8일로 돌아가 보면 그날이 2016년 선거 있었던 날인데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지고 나서 향후 30분 제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다시
또 따라가 보니까 네. 한 1.85 정도였던 금리가 2%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들이 저희 여기 나오는 많은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측면도 있고 금리를 밀어 올릴 측면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시장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연준이 50bp 컷했잖아요. 네. B컷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게 전부 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게 저는 어느 정도 묻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빅데이터 같은 걸로 해리스에 대한 언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년물이 약간 떨어지는 추세고요. 트럼프에 대한 언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년물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추세가 최근에도 보이거든요. 네. 한 2, 3일 동안 약간 빠졌다가 또 최근에 또 올라가고 네, 이런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도 해리스가 되는 것, 물론 해리스가 되더라도 향후에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플랜 별로 없습니다.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훨씬 더 미국 재정 적자가 부담이 심해질 거다.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국채 금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달러 자체는 네.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되게 좋은 지적을 했던데 트럼프 2기가 무서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전 세계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 두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네. 전 세계. 네. 사실 전쟁 큰 거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 때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때 들어오는 트럼프는 사실 굉장한 위협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국제 정세 불안 이것들이 결국은 리스크로 작용돼서 달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네.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해서 무섭다는 거야? 아니면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트럼프식대로 할 거기 때문에 앞날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면 이스라엘 전쟁 하루 만에 끝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루 만에 그걸 어떻게 끝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나겠다는데 어떻게 끝냅니까? 그러면 그걸 끝내는 방식은 아마도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지금 유리한 쪽에다가 페이버를 주고 가는 방식일 텐데 네.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들이 국제 정세에 갖고 오는 부자연스러움들 강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부담될 거라고 예컨대 러시아한테 니네 일부 지역 가져가고 야 좀 평화해라. 뭐 그렇죠. 이스라엘한테 뭐 좀 뭐 너 받아가고 평화해라.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리고 뭐 노스 코리안 베이비 이렇게 나와라. 그래서 또 얘기하고 이런 네. 것들이죠. 근데 그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경제에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누군 굉장히 억울한 측들이 있겠으나 그렇게 해서 빨리 전쟁이 종식이 되면 그거는 불확실성도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쟁이 종식되는 것 자체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 그 외에 트럼프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정책들 이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글로벌 트레이드 같은 거에 영향을 줌으로써 누구도 다 승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건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보다 훨씬 더 권위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1기 때 저희 생각해 보면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옆에서 뭐 했냐면 아니되옵니다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하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때 뭘 하고 싶었어도 주변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었던 걸 못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뭘 했냐면 그다음부터 팜을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키즈들을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 두터운 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 트럼프 플레이버인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트럼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백악관이 완전 트럼프 세력으로 끝난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트럼프 신라면 맛이었다면 지금은 트럼프 불닭볶음면 같은 맛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신윤철 컬럼니스트도 만약에 이제 트럼프 내각이 이제 되면 네. 그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일단은 법무부를 거의 자기 사부처로 만들어서 개인 사자 붙여서 사부처로 만들어서 공화당 소속이어도 정적들을 가차 없이 신속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사실 프로젝트 2025의 핵심 공약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장관이나 이런 인사들도 아무래도 최근에 또 트럼프가 파시스트라고 또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은 존 켈리 장군이지 않습니까? 네. 국토안보 장관과 비서실장을 했던 그런 분의 이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래도 주변을 예스맨으로 완전히 둘러싸버리지 않을까 하는 거는 이제 미국 언론들도 사실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름 좀 혼탁하게 보는 것과 별개로 계속해서 해온 얘기이긴 합니다. 네. 요 얘기 한마디 제가 에피소드 네.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를 자기 부통령 후보 뽑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답니다. 네. 첫째, 물론 뭐 미국 시민이고 이런 거 다 만족하고 첫째로는 지구 온난화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아 그럼요. 예. 아 그거를 너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인터뷰할 때 물어봤겠죠. 너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거 너 믿니? 라고 그래요? 물어봤겠죠. 트럼프 맨만 내가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닌데. 이기가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예. 주변에는 예스맨들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겠죠. 아니면 혹시 트럼프가 그렇다고 완전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나라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 밖으로 대외적으로 하면서 뭔가 자신의 이미지를 좀 만드는 거고, 실제로 하는 거는 사실 일기 때도 그렇게 말은 세게 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보다 좀 덜한 게, 말하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건 오로지 내 행동을 위한 어떤 전략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일기 네. 때 트럼프가 안 한 거라기보다 못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모들. 주변에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테크노크래트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럼 2기 때는 훨씬 더 그 브레이크가 없어질 거라는 건데, 근데 누구나 대통령 2기가 만약에 되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미국 역사에 남기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평가가 정말 대단하게 남을 수 있는 뭔가를 썸띵을 하고 싶은데, 트럼프에게 있어서 그건 뭐가 됩니까?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소외되었던 그런 뭐 백인들 중에 특히 뭐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미국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피해 본 저희가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노동자로 상징되는 네. 넌 컬리지 백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줄 만한 정책들을 할 텐데 그런 정책들 자체가 저희 이제 아까 미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을 위해서 뭔가 하실 텐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럼 미국이 사실은 한 사람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아주 많은 층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정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정책들이 전체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트럼프가 2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2기 대통령이 된다면 네. 뭘 제일 중점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관세 부과. 관세. 예, 관세 부과와 이제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경제 살리기. 이거부터 이제 확실하게 잡고 가려고 하겠죠. 국내에서 보면은. 네. 물론 그와 별개로 정적 처벌이나 이런 것도 아주 매섭게 추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의 유세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특징 중에서 하나가 네. 경제나 그런 이제 자신만의 비전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정적에 대한 복수심이라든가 여러 계층에 대한 이제 적대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너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안 그래도 연설을 들으러 차를 운전하고 먼 거리를 가서 또 트럼프가 요즘 들어서 지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서너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이제 연설을 들을 수가 있는데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높여주질 않으니까 듣다가 따분해져서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래요? 거예요. 사실 해리스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꼬집고 있거든요. 예, 이미 지금 그런 판인데다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는 또 어떤 분석이 나왔느냐 하면은 청중 사이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작아졌다. 이 트럼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캠프 내외부의 분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했다. 얼마 전과 다르게. 근데 오죽하면은 이제 캠프 내에서도 트럼프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이런 식의 이제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좀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제도 물론 하겠지만 뭐 관세 부과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8년 전보다는 좀 그런 개인적인 복수심에 많이 치우칠 수도 그래요?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야, 근데 한나라 대통령인데 그런 복수심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분석들이 좀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 저 신은철 칼럼니스트께서는 뭐 오늘 계속 하실 나오실 테니까 건데. 뭐 예. 지금 못다한 말씀들은 이따 계속해서 분석을 좀 남겨주시고요. 네, 네. 우리 교수님은 오늘 바쁘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그럼 또 저희가 오늘 또 장이 또 시작될 때는 네. 좀 잠깐 장 좀 보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도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도 인사드리고 네, 저희도 함께 인사드려야 되겠죠. 예.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